다음 사건도 직장 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같은 회사입니다. 피해자는 이 회사에서 5년 정도 비서직을 맡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준 분은 같은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중역 직원이었는데요.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업무에 대한 도움을 계기로 함께 저녁을 하면서 술도 하게 됩니다.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요. 피해자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힘들어하니까 이분을 포옹하면서 스킨십이 1차 있었고 이후 둘은 모텔에 갑니다. 그러고도 이후 3차례 정도 더 성관계를 맺는 등 비밀 연애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피의자를 강간으로 고소합니다. 아니 뭐 비밀 연애를 했는데 왜 고소를 합니까?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피의자분이 유부남이셨거든요. 기혼자셨어요. 아, 불륜입니다. 네, 네네네. 불륜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밀 연애를 하던 중에 그 피의자의 아내분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뭐 회사에 알려서 뭐 매장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화를 많이 내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아니요.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는 않으셨고 네. 왜냐면 이제 일단은 고소를 먼저 당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좀 방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걸로 이제 됐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건 그쪽 이제 그 불륜을 하신 그 상사분, 네, 내 아내분이 전화를 해서 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제 역으로 이 아내분의 남편이자 자기의 상대였던 분을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화라기보다는 약간 본인의 어떤 입장의 방어 목적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피의자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성관계를 처음 했던 날, 그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날 뭐 이렇게 자기가 술에 많이 취했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막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녹음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녹취해서 그걸 증거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구나. 혐의는 준강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걸 이용해서 당했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당한 게 되면은 그건 이제 정상적인 불륜 행위가 아니니까 만약에 뭐 손해배상 이런 게 들어와도 방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아마 뭐 그 이후의 관계나 이런 거는 뭐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다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위에 의해서.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변호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거는 일단은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성관계를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비밀 연애를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근데 권위에 의해서 그랬다고 주장해도 되는 네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카톡. 증거가 있었어요. 자, 일단 이 사안은 신기하게 카톡은 없었습니다. 비밀 연애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카카오톡으로 안 하고 네. 일반 문자가 있더라고요. 아. 일반 문자가 있었고 네. 제 생각에 뭐 비밀 연애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사안이었고 고소가 들어온 시점이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방어를 할까 해서 아주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스모킹 건이라면 스모킹 건이었는데 일단은 이 비밀 연애를 하면서 추가적인 성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객관적인 증거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피의자 남자분이 의뢰인분이 그 피해자 고소인을 계속해서 집에 데려다 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이 됐어요. 뭐 차 내비게이션 맞습니다. 뭐 그런 이런 비슷한 거, 건가요? 결제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피해자 집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데이트를 하고 데려다 준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물론 비밀 연애다 보니까 띄엄띄엄 있지만 어쨌든 만나는 시간을 데이트 시간을 서로 조정해서 만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강제한 것은 아니다. 단순히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 내역이랑 문자.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건 당일 이후의 사정이잖아요. 그럼 네네. 사건 당일과 관련된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치. 고소란 건 사건 당일 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네네. 강간을 당한 것이다 네네. 했으니까. 근데 일단 뭐 술에 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마신 주량을 보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신 건 맞는데 이 정도 마시면 무조건 소위 말해서 꽐라 같은 형태 그 몸 상태가 되느냐 애매한 주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는 나는 그 정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의식을 정말 잃었는지는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한 바로 직후에 유리한 증거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모텔에서 나온 다음에 새벽녘에 서로 그냥 택시를 타고 갔으면은 피해자가 뭐 그때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거를 바로 밝힐 수 없어서 그냥 신고를 못하고 자리를 뭐 떴습니다. 데려다 준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자택에 내려주고 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결제 내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증거가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했죠. 만약에 내가 피해를 당했다면 당장 오늘 나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같이 가요? 택시 타고 간다는 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을 근거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이것도 같은 회사인데 네네. 앞선 사례처럼 네네. 이분들도 어떻게 뭐 남성분이 인사위원회 열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 다행인 것이 아마 이제 이 피해자분이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였잖아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어쨌든 불륜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분이 신고하면서 회사에 바로 알리진 않았었어요. 아, 예, 바로 알리진 않았었고 나중에 이 사안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 이 피의자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공격해 올 걸 대비해서 먼저 회사에는 알리셨던 것 같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회사에서는 징계는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네. 이 남자분의 아내분은 이 상황과 정황을 또 봤을 거 아니에요, 다. 그건 또 알 수 없네. 네. 맞습니다. 아이고, 또 회사에서 물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긴 하네요. 이제 저희가 알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범죄의 이런 질이나 아니면 네. 뭐 그 피해 정도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자 이게 아니라 그냥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말 혐의 없음 네. 이런 사례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뭐 이번 시간을 끝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뤘던 건 주로 직장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 그치. 바로 네네. 해고됐다면서요. 좀 아까. 드물어요. 첫 번째 사건.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무고를 하는 경우가 애초에 좀 적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저의 사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피해자도 회사를 그만 다닐 각오로 신고나 고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사회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 이런 걸로 문제를 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회사에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의지도 많이 꺾이고요. 그래서 이런 신고나 고소를 함부로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수행한 건에서도 지금은 이제 결국 무혐의 변론을 해서 잘된 케이스를 설명드렸지만 훨씬 더 많은 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해서 선처를 구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건화가 안 된 거네요, 아예 그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건화가 되지 않은 경우는 좀 드물고요. 아, 일단 그럼 고소는 되니까? 했어요. 아, 네네. 사건 번호는 네네네.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합의해서 기소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제 이 사실 기소유예와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 편에서 요거는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범죄 사안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형벌, 뭐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이런 형벌 말고 사회생활에 어마어마한 제약을 주는 다른 꼬리표. 벌이 병과되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류가 딱 정해져 있다면 소위 말해 이런 일탈 행위를 하는 음행의 상습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피해 다니면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분들께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뉴스에 난 소식을 통해서 성범죄를 접하면 좀 아무래도 자극적이고 좀 세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거든요. 그냥 성 비위가 있다는 얘기만으로도 쟤는 그냥 이상한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되잖아요. 근데 사실 실상은 성범죄자가 그런 음행의 상습성이 있는, 즉 한 번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계속 저지르는 이런 경우가 오히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초범, 성범죄 사건에 평생 살면서 처음 연루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성범죄 전체 사건이 있으면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분, 그러니까 처음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되는 분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0%는 난생 살면서 처음으로 대부분 다 성범죄로 연루가 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물론 잘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억울하신 분들도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이 억울하신 분들이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결국에는 빨리 정말 사건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피해 호소를 우리 피의자, 의뢰인분들에게 처음 했을 때 그때 변호사를 찾아야만 제대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까처럼 뭐 녹취를 당하신다던가 문자로 사과를 해버리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불리한 증거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빨리 찾아서 상담을 하시는 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